다이나믹 테이핑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먼저 다이나믹 테이핑이란 신체 부하 관리를 돕기 위한 생체 역학적 보조 도구입니다. 라이언 켄드릭에 의해 발명되어 스포츠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존 키네시오 테이프는 조직에 가해지는 부하의 수정을 위해 움직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적용됩니다. 움직임이 제한되면 운동 능력이 저하되고 부적절한 피부 반응을 유발합니다. 또한 테이프를 부착 후 움직이면 관절을 고정하는 유지력이나 접착력의 감소를 보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다이나믹 테이프입니다. 다이나믹 테이프는 200% 이상의 신장력과 탄성을 가지고 상하 좌우로 모두 신장되어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높은 탄성 복원력으로 빠른 속도의 움직임을 감속하여 손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키네시오 테이핑과의 차이점입니다. 신장력, 저항력, 탄성 복원력, 신장 방향, 적용 자세, 주요 작용과 부수작용 측면에서 비교한 표이니 간단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키네시오는 신경 생리학적 효과를 강조합니다. 통증 감소, 고유 수용성 관절 감각과 림프계 또는 운동 조절 시스템의 증진이 목적인 반면 다이나믹은 생체 역학적인 효과를 강조합니다. 관절의 움직임이 일어날 때 부수적인 움직임을 수정 혹은 교정하거나 관절의 움직일 유발의 목적을 가집니다. 따라서 신체에 가해지는 부하를 조절하거나 움직임 패턴을 교정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며 외에도 감속으로 손상을 예방하거나 ADL을 보조하고 필요한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비교하는 논문을 찾아보았는데요. 공통적으로 다이나믹 테이프가 키네시오 테이프보다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특성과 장점입니다. 강한 저항력과 탄성 복원력을 전체 ROM에서 제공하고 움직임을 보조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단축된 자세에서 적용하기 때문에 전체 ROM에서 움직임을 감속하고 부하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네 방향으로 신장되기 때문에 움직임에 제약이 없습니다. 다이나믹 테이프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오리지널은 가장 기본 모델로 가볍고 부드러워서 부하 감소와 움직임을 보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근육과 관절의 스프링 역할을 하며 초보자나 일반 임상, 스포츠 현장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은 에코입니다. 재생 폴리에스터 소재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이고 더 강한 저항성과 반발력을 가져 더 많은 부하를 흡수하고 강한 보조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고강도 스포츠에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파워밴드입니다. 이전 것들은 폭이 5cm 정도인데 파워밴드는 폭이 7.5cm 이상으로 넓습니다. 따라서 큰 관절을 보조하는 데 사용되며 높은 탄성력과 강한 대관기 반응을 가지고 있어서 근력 부족이나 관절 불안정성이 큰 경우에 사용됩니다. 간단히 그림으로 비교해 놓은 표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 테이프는 크게 4가지 효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탄성 및 리코일을 이용해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으며 두 번째, 근육이 원래 해야 하는 감속과 가속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며 움직임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더 좋은 패턴을 학습하도록 도우며 네 번째, 기계적인 부하를 감소시켜서 과부하되는 통증을 완화합니다. 총 정리하자면 이 둘은 신장 방향, 신장력, 탄성 복원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기전과 목적이 다른 테이프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키네시오는 감각이나 피부 자극으로 근신경계를 조절하는 원리를 가졌고 다이나믹은 탄성 에너지와 기계적 보조로 실제 움직임을 바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목적에 알맞은 테이프를 사용해야 하며 주로 역동적인 운동에는 다이나믹 테이핑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긴 하나 키네시오의 대체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적용 방법입니다.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말 그대로 손상 부위에 직접 적용하는 직접 테크닉, 주변 부위에서 움직임을 제공하는 간접 테크닉,
테이프를 두세 겹 겹쳐 큰 보조를 제공하는 파워밴드로 나뉩니다. 적용 원칙으로는 지렛대 효과를 위해 하나 이상의 관절을 반드시 지나야 하고 테이프가 신장되면서 저항력이 발생하고 이 저항력이 속도를 감소하기 때문에 단축된 자세에서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모멘텀이 길어질수록 토크가 증가하는 지렛대 원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즉, 테이프의 길이 조절로 목적에 따라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을 적어두었는데요. 피부에 직접 부착하는 것이기에 피부에 물집이나 발진 등 이상 반응이 보일 경우 주의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강조됩니다. 특히 파워밴드를 적용할 때는 짧은 시간 내에 사용해야 하고 최소한으로 늘려서 사용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이핑 준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적용 부위를 청결하게 하고 열이 오를 수 있도록 가볍게 문질러도 좋습니다. 테이프를 붙일 때는 고정점을 늘리지 않고 붙이고 중간 부분은 신장력을 주어 당기면서 붙이고 마무리 부분은 또 늘리지 않고 붙입니다.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30초에서 60초 정도 눌러주는 프레스 앤 홀드 과정도 존재합니다. 다음은 실습입니다. 총 5부위에서 실습을 볼 텐데요. 영상에서는 간단히 설명하고 나머지는 대면 수업에서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어깨 내외전 테이핑입니다. 투수에 던지는 동작 중 레이트 코킹의 마지막 단계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외에도 어깨 충돌 증후군, 봉우리 및 통증, 어깨 탈구증 선수 등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축 자세를 만든 후 나선형 모양으로 돌려서 부착하며 에크로미언이나 휴머러스 헤드를 지나면서 몸통 전면에서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테니스 엘보 테이핑입니다. 테니스 엘보 증후군이나 가쪽 위 관절염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네이션, 엘보 플렉션 상태에서 전환 안쪽에서 시작하여 돌려 붙여서 위팔 뒤쪽에서 마무리합니다. 외측에서 보면 조직이 테이프에 둘러싸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형태를 박스 테이핑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엄지신전근 테이핑입니다. 주로 뒤케르벤 건활막염에서 적용합니다. 단축 자세에서 시작하여 손가락을 덮어서 손목 쪽에서 갈라지도록 재단하고 손목 앞뒤로 갈래를 나눠서 부착합니다. 박스 테이핑을 하기 위해서 가로 방향으로 하거나 같은 모양을 뒤집어서 다이아몬드 형태로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무릎 대퇴관절 테이핑입니다. 무릎뼈가 외측으로 빠지지 않게 보조하며 주로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 동작에서 발생하는 통증의 완화를 위해 적용합니다. 모음근이나 안쪽 넓은 근에서 시작해서 무릎뼈 아래까지 내려오게 붙이고 동일한 Y타입이지만 외측 갈래가 내측 갈래보다 더 두껍게 재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은 발 아치 서포트 테이핑입니다. 가로 세로 아치를 서포트하며 족저근막염, 내측 정강이 통증, 아킬레스건 손상, 무릎건염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 자세에서 시작해서 엄지부터 아치를 따라 붙이고 뒤꿈치를 거쳐 발바닥, 발등으로 가서 한 바퀴 더 돌리고 발목을 거쳐 종아리 뒤쪽에서 마무리합니다. 엄지발가락에는 비탄력 테이프로 고정해줍니다. 자세한 건 대면 수업에서 실습하며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FMS 발표를 맡은 고채련 김민정입니다. FMS를 설명하기 앞서 펑셔널 무브먼트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펑셔널 무브먼트 시스템은 인체의 움직임 패턴을 분석하고 기능적인 제한이나 비대칭을 분간하며 이를 교정하여 부상을 예방하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펑셔널 무브먼트 시스템은 여러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FMS, 펑셔널 무브먼트 스크린과 SFMA, 셀렉티브 펑셔널 무브먼트 어세스먼트로 구성되는 포괄적인 움직임 평가 시스템을 말합니다. 즉, 펑셔널 무브먼트 시스템이라는 큰 범주 안에 펑셔널 무브먼트 스크린과 셀렉티브 펑셔널 무브먼트 어세스먼트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펑셔널 무브먼트 스크린은
개인의 움직임 패턴을 평가하여 이동성, 안정성, 운동 조절의 비대칭성 및 제한을 식별하는 선별 도구입니다. 펑셔널 무브먼트 스크린과 셀렉티브 펑셔널 무브먼트 어세스먼트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MS의 목적입니다. 주로 선별 도구로 사용합니다. 통증이나 부상이 없는 개인의 움직임 제한이나 비대칭성을 식별하고 잠재적 부상 위험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둡니다. 대상으로는 현재 통증이나 부상이 없는 무증상자를 대상 운동 선수나 일반인들이 운동 시작 전 또는 재활 프로그램 종료 후 운동 복귀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각 테스트는 0점, 1점, 2점, 3점으로 점수가 매겨집니다. 총점은 0점에서 21점 사이입니다. SFMA입니다. SFMA는 진단 도구로 사용합니다. 통증을 호소하는 개인의 기능장애 움직임 패턴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이 이동성 문제인지 안정성 운동 조절 문제인지를 진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SFMA는 통증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물리치료사 같은 의료 전문가들이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SFMA는 움직임을 4가지 범주로 분류합니다. 기능적 무통증, 기능적 통증, 비기능적 무통증, 비기능적 통증을 나누어 통증과 기능 관계를 연결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FMS란 펑셔널 무브먼트 스크린은 7가지 기본 움직임 패턴을 통해 개인의 움직임 질, 근신경계의 조절 능력, 제한 비대칭성을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부상 위험도 예측할 수 있고 운동 수행력 향상, 맞춤형 재활 운동 처방에 활용됩니다. 평가 항목은 총 7가지로 스쿼팅, 스태핑, 런지, 리칭, 레그레이즈, 푸시업, 로테리, 스테빌리티가 있습니다. FMS 철학입니다. FMS는 그레이 쿡에 의해 개발되었는데요. 그 그레이 쿡의 철학은 먼저 제대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자주 움직여라 라는 말을 통해 움직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FMS는 움직임 중 신체의 가동성과 안정성 균형을 중요하게 보았고 그레이 쿡의 관절별 접근법에 따르면 인접한 관절들은 가동성과 안정성의 역할을 번갈아 수행하며 한 관절의 기능 상실이 다른 관절의 보상작용을 일으켜 통증이나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FMS 역사입니다. FMS는 1990년대 중반 그레이 쿡과 리버텀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의학적 진단과 운동 능력 테스트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부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비대칭성, 이동성 제한, 기능장애 움직임 패턴을 체계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선별 방법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FMS는 원래 운동선수 선별을 위한 매뉴얼로 상업적으로 처음 소개되었다가 이후 인증 프로그램, 장비, 세미나, 서적, 교육용 비디오를 포함하도록 확장되어 스포츠 의학, 재활, 신체훈련 분야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FMS 치료 원리입니다. 신체의 기능적 사슬, 키네틱 체인 개념을 기반으로 전체적인 움직임 효능을 향상시킵니다. 통증 없는 움직임에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해당 활동이나 운동을 수정하거나 중단해야 합니다.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계속하면 보상작용이나 비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이 발생하여 문제가 악화되거나 2차적인 움직임 패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동성 우선입니다. 가동성을 먼저 개선해야 하는지, 안정성을 먼저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FMS의 답은 가동성이 확보되어야 우리가 입력하는 정보들이 왜곡 없이 올바르게 입력될 수 있다라는 원리입니다. 다음은 3F입니다. 흠없는 움직임, 입력되는 움직임에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양보다 질을 중시하여 단순히 움직임의 양을 늘리기보다 질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원리입니다. 다음은 기능적 움직임입니다. 일상생활 및 특정 활동에 필요한 움직임 패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체가 본래 설계된 대로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잦은 반복입니다. 신경근 시스템은 반복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기존의 비효율적인 패턴을 수정합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기능적인 움직임을 자주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FMS 키트 구성입니다. 첫 번째, 측정용 보드의 역할은 일관성 있는 시작점을 제공합니다. 딥스쿼트, 인라인 런지, 허들 스텝 등 발의 위치가 중요한 테스트에서 피험자가 항상 동일한 시작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역할을 합니다.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측정의 용이성을 높입니다. 보드 위에 표시된 눈금이나 라인을 통해 발의 넓이, 발의 길이 또는 무릎이 닿는 지점 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기록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동작의 깊이나 범위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저면의 조절이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인라인 런지 테스트 시 보드 위에 발을 일렬로 놓게 하여 피험자의 BOS를 좁힘으로써 동적 균형 능력을 더욱 민감하게 평가 가능하게 합니다. FMS 평가가 객관적이고 반복 가능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보드가 없다면 평가자마다 발의 위치나 동작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허들입니다. 신체의 한쪽 다리 균형을 잡고 움직임을 제어하는 능력을 평가할 때 쓰입니다. 표준화된 장애물 제공의 역할을 합니다. 허들의 높이는 피험자의 정강이뼈, 경골 조면에 맞춰 설정하도록 합니다. 이는 피험자의 신체 비율에 따른 개인화된 장애물을 제공하여 각 개인에게 적합한 난이도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확한 동작 유도. 피험자는 허들을 건드리지 않고 다리를 들어 올려야 하므로 정확한 다리의 궤적, 골반의 안정성, 그리고 발목과 고관절의 가동성 및 조절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허들을 건드리게 되면 균형 또는 움직임 제어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보행, 달리기, 계단 오르기 등 싱글레그 스탠스 동작이 필요한 일상생활 및 스포츠 활동에서 요구되는 동적 안정성과 협응 능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고관절, 발목의 관계를 파악할 때 매우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다음으로는 측정용 봉, 보통 다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체 정렬 가이드의 역할과 가동성, 안정성 평가를 보조합니다. 또한 피드백의 도구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딥스쿼트에서는 머리 위로 들어올리고 허들 스텝 및 인라인 런지에서는 척추 뒤에 대어 몸통의 정렬을 유지하게 합니다. 봉이 기울어지거나 신체에서 떨어지면 불안정한 자세나 잘못된 움직임 패턴이 있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가동성 테스트에서는 두 주먹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며 능동적 뻗은 발 올림, 즉 ASLR 테스트에서는 다리 높이를 측정하는데 들어올린 다리를 측정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피험자 스스로 자신의 자세를 봉을 통해 인지하고 교정할 수 있는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움직임 중 발생하는 미묘한 신체 정렬의 변화나 보상작용을 쉽게 포착할 수 있게 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재현성을 높입니다. 봉 하나로 여러 테스트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스트링, 끈입니다. 끈의 역할은 움직임 기준선을 설정하여 테스트 동작의 시작점, 경로, 높이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공간적 제약을 제공합니다. 올바른 자세 유지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 동작의 정확성을 유도하고 오류를 시각화합니다. 이 스트링의 중요성은 테스트의 난이도를 표준화하고 피험자 간의 비교가 가능하게 하도록 합니다. 또한 특정 움직임 패턴의 비대칭성이나 불안정성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어 평가자의 문제점을 쉽게 파악하도록 돕습니다. 다음으로는 무브먼트 피라미드라는 개념을 통해서 인체의 기능 및 수행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피라미드가 있는데요. 먼저 베이스, 미들, 탑 순으로 기능적 움직임을 뜻하는 베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라미드의 가장 넓은 하단 이 베이스는 이동성, 안정성, 균형, 대칭성, 올바른 움직임 순서와 같은 기본적인 움직임 패턴을 나타냅니다. FMS는 기능적 움직임의 경고성, 이 베이스 부분의 경고성을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두 번째로 미들, 기능적 수행 능력을 뜻하는데요. 이 기능적인 움직임, 베이스를 바탕으로 생성되는 힘과 유산소와 같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FMS에서 딥 스쿼트 점수가 낮다면 중량 스쿼트와 같은 근력 트레이닝 시 부상 위험이 높아지거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능적 움직임 기반 없이는 스포츠 특정 기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부상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FMS의 작용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움직임 패턴 분석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단일 근육이나 관절이 아닌 전신 움직임 패턴을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증상이 아니라 원인에 집중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서 ASLR에 제한이 있다면 햄스트링 타이트가 아니라 코어의 안정성의 문제일 수도 있음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로 기능적 연결성을 강조합니다. 인체의 움직임을 체인 시스템으로 보고 상하지, 중심부의 협응을 분석합니다. 제한된 관절 하나가 전체 움직임 패턴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원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상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보상 패턴을 점수화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합니다. 잘못된 보상 움직임을 제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전한 움직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에서 교정 운동으로 연결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수 결과에 따라 개인별 교정 운동 프로그램으로 이어짐으로써 치료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FMS는 단독 평가가 아니라 재활 프로세스의 시작점을 제공하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FMS의 점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을 보상작용 없이, 통증 없이 완벽하게 수행하는 패턴이 정확히 구현된 상태로 가동성과 안정성이 균형이 잡혀 있으며 움직임의 질이 우수하다면 3점, 동작을 완수할 수는 있으나 보상 패턴이 나타난다면 2점, 보상 유무와 관계없이 동작 자체를 완수하지 못한다면 1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동작 중에 통증이 발생한다면 0점으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총점은 7가지 테스트이기 때문에 총점 21점이며 낮은 점수일수록 부상 위험이 높거나 수행 능력에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움직임 기능 장애나 비대칭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부 메타 분석에서는 14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운동선수가 더 높은 부상 위험을 가진다고 제시하기도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아직까지 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럼 이제 FMS의 평가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딥 스쿼트. 딥 스쿼트의 평가 목적은 전신의 가동성, 안정성, 대칭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발목 가동성, 고관절 흉추 움직임, 코어의 안정성이 모두 요구되므로 전신 움직임의 종합평가의 역할을 합니다. 동작이 제한이 된다면 앵클, 힙 또는 흉추 구듬 등 키네매틱 체인 어딘가에서 움직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딥스쿼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자세로는 다울, 봉을 머리 위로 올린 상태에서 팔꿈치의 각이 90도가 되도록 위치합니다. 지금 사진에서는 잘못되어 있는데 이 각도가 90도가 되도록 위치합니다. 이때 다리는 어깨 넓이, 즉 겨드랑이와 일직선으로 넓히고 발을 나란히 위치시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뻗으면서 최대한 깊이
딥하게 딥스쿼트 자세를 취하도록 합니다. 이 딥스쿼트의 점수, 척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엉덩이가 무릎보다 아래로 내려가고 뒤꿈치는 바닥에 유지되며 다울은 앞으로 기울이지 않고 머리 위에서 유지되며 상체는 곧게 선다면 3점. 그런데 그림과 같이 충분한 가동성과 안정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뒤꿈치 높이를 이 측정용 보드를 이용하여 올려주어 발목의 돌시플렉션의 양을 줄여주어 다시 진행합니다. 엉덩이가 무릎 아래로 내려가지 않거나 뒤꿈치가 들리거나 또는 막대기가 이 다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보상작용이 나타난다면 2점에 해당합니다. 보상 동작이 있어도 의미 있는 깊이로 스쿼트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1점을 부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증이 있다면 0점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허들 스텝입니다. 허들 스텝의 평가 목적은 한쪽 다리 지지 상태에서 다른 다리를 들어 올리는 능력을 평가하고 고관절의 분리 움직임, 단일 지지, 안정성, 보상 움직임 여부를 확인합니다. 러닝과 유사한 단일 지지 패턴이기 때문에 보행, 러닝 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허들 스텝은 허들의 높이를 우선적으로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정강이뼈 전면에 튀어나온 경골 조면의 높이를 오른다리 옆에 다울을 수직으로 세워 측정하고 측정된 높이와 동일하게 고무줄을 조절합니다. 시작 자세는 다울을 어깨 뒤쪽으로 올려놓은 뒤 양발 끝에 허들의 받침에 닿게 섭니다. 발가락이 측정용 보드에 닿도록 서야 합니다. 대상자는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뒤꿈치를 가볍게 닿게 한 뒤 다시 돌아옵니다. 측정 시에는 허들을 넘는 다리를 기준으로 측정하며 보상작용 없이 허들을 일자로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점수는 다리가 허들을 넘을 때 엉덩이, 무릎, 발목이 정렬되어 막대기는 수평을 유지하고 보상 동작이 없다면 3점, 정렬이 약간 흐트러지거나 막대기가 기울거나 동작의 조절이 부족하다면 2점, 조절, 균형, 정렬을 유지하며 동작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1점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통증이 있다면 0점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라인 런지 테스트입니다. 인라인 런지의 평가 목적은 착지, 지지, 회전, 균형을 동시에 요구하는 동작으로 고관절, 무릎, 발목, 삼관절의 정렬, 그리고 고관절의 안정성, 트렁크의 안정성, 좌우 비대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보상작용이 나타난다면 고관절의 안정성 부족, 발목 제한, 코어 통제 미흡의 문제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상황에서 방향 전환 시에 감속과 회전 움직임을 할 때 비대칭적인 자세로 무게중심을 낮추게 되는데 이때 인라인 런지 테스트는 몸통과 하지의 가동성 및 안정성과 동적 균형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이 인라인 런지 같은 경우에는 FMS 측에서 2020년도에 개혁 개정판이 나왔는데요. 먼저 준비 자세는 한쪽 다리는 기준선을 넘지 않게 위치하며 반대쪽 다리의 뒤꿈치를 경골의 길이만큼 떨어뜨려 위치시킵니다. 이때 발끝이 돌아가지 않고 앞을 바라보게 해주어야 하고요. 앞으로 나간 발에 반대되는 손을 위로, 앞으로 나간 쪽의 발과 같은 쪽의 손을 아래로 하여 목과 허리의 뒤쪽에서 다울을 잡습니다. 이때 머리의 뒤쪽과 청골 또한 다울에 닿지 않도록 공간을 띄워주셔야 합니다. 측정은 런지 자세로 뒤쪽 다리의 무릎을
나무 보드에 닿게 내려온 뒤 다시 시작 자세로 돌아가는 동작을 3번 반복합니다. 앞쪽에 있는 다리를 기준으로 점수를 측정합니다. 다리가 허들을 넘을 때 엉덩이, 무릎, 발목이 정렬되며 막대기를 수평으로 유지하고 보상작용이 없다면 3점, 정렬이 약간 흐트러지거나 막대기가 기울어지거나 동작의 조절이 부족하다면 2점, 조절 균형, 정렬의 유지가 동작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1점을 부과합니다. 20년도 개정 사항으로는 측정 시 통증을 느끼는 환자가 있다면, 그러니까 0점을 받은 환자가 있다면 앵클 클리어링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앵클 클리어링 테스트란 발목의 가동성이 제한적인 경우 하지의 운동 제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목의 가동성 제한과 통증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측정 방법은 다우를 이용하여 균형을 잡은 뒤에 앞쪽 발 뒤꿈치에 뒤쪽 발 끝을 붙이고 서게 합니다. 피험자는 뒤쪽 다리에 무릎과 발목을 접어서 앞쪽 다리에 붙이도록 합니다. 이때 측정 기준은 앞쪽 발의 내측 괄을 기준으로 뒷다리의 무릎이 내측 괄을 넘었을 경우 그린, 내측 과 위치 쪽에 위치할 경우 옐로우, 그리고 내측 과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레드입니다. 다음은 FMS 평가 항목 네 번째인 어깨 가동성입니다. 어깨 가동성 테스트는 양쪽 어깨 관절의 전반적인 가동 범위, 견갑골의 움직임 조절 능력, 그리고 흉추의 회전 및 신전 가동성을 평가합니다. 단순히 어깨 관절 자체의 유연성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깨 복합체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협응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머리 위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 던지는 동작, 또는 당기는 동작 등 일상생활 및 스포츠 활동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지 움직임에 대한 준비도를 나타냅니다. 동작은 시작 전 피험자의 위쪽 손의 손바닥 주름에서부터 가장 긴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다음 똑바로 선 자세에서 한쪽 팔을 위로, 다른 쪽 팔을 아래로 하여 등 뒤에서 양손을 마주 잡습니다. 이때 손은 엄지를 안에 넣고 주먹을 쥔 다음 팔꿈치를 곧게 편 상태로 가능한 한 가까이 닿게 합니다. 양쪽을 번갈아 가며 실시하며 가장 가까이 닿은 지점을 측정합니다. 점수입니다. 3점, 양쪽 주먹 사이의 거리가 손 길이 안에 들어올 때 부여합니다. 2점, 양쪽 주먹 사이의 거리가 손 길이의 1.5배 안에 들어올 때 부여합니다. 이는 어느 정도의 가동성 제한이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다음은 1점, 양쪽 주먹 사이의 거리가 손 길이의 1.5배를 벗어날 때 부여합니다. 이는 어깨 가동성 및 흉추에 심각한 제한이 있음을 의미하며 부상 위험이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어깨 충돌 확인 테스트입니다. 팔을 앞으로 들어 올려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도록 한 후 반대편 어깨 쪽으로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통증 유무를 확인합니다. 이 동작에서 통증이 발생하면 어깨 충돌 증후군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에 해당 어깨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옆에 보이는 사진이 클리어링 테스트, 어깨 충돌 확인 테스트입니다. 다음은 보상 패턴입니다. 보상 패턴으로는 견관절 가동성 제한, 견갑골의 불안정성 및 기능 부전, 흉추에 제한된 신전 및 회전 움직임, 광배근의 과도한 긴장이 원인이 됩니다. 다음은 FMS 평가 항목 5번째인 능동 SLR, 액티브 스트레이트 레그 레이즈입니다. 이 테스트는 햄스트링과 비복근의 유연성을 평가하는 동시에 움직이지 않는 반대쪽 다리와 골반, 그리고 코어 근육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단순히 근육의 길이를 측정하는 것 이상으로 골반과 요추의 중립 자세를 유지하면서 하지의 능동적인 가동 범위와 조절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보행 주기 중 발이 땅에서 떨어져 앞으로 나가는 스윙 페이지의 움직임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똑바로 누워 팔은 몸통 옆에 두고 손바닥은 바닥을 향하게 합니다. 두 다리를 모아 바닥에 붙인 후 검사자가 들어 올리지 않는 다리의 무릎에 봉을 대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이때 봉의 위치는 ASIS와 파텔라 중간에 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무릎을 굽히지 않고
가능한 한 높이 들어올려 올립니다. 이때 바닥에 고정된 반대쪽 다리는 봉에서 떨어지지 않고 바닥에 붙어 중립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검사자는 들어올린 다리의 복사뼈가 도달한 높이를 봉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3점. 무릎이 완전히 펴진 상태에서 들어올린 다리의 복사뼈에서 수직으로 내린 선이 움직이지 않은 다리 허벅지 중앙과 ASIS 사이에 놓일 때 부여합니다. 동시에 움직이지 않은 반대쪽 다리가 바닥에 단단히 붙어 중립 자세를 완벽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2점. 무릎이 완전히 펴진 상태에서 복사뼈에서 수직으로 내린 선이 움직이지 않은 다리의 무릎 중앙과 무릎 절선 사이에 놓일 때 부여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반대쪽 다리가 바닥에 붙어 중립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적절한 수준의 햄스트링 유연성과 안정성을 의미합니다. 1점. 복사뼈에서 수직으로 내린 선이 움직이지 않은 다리의 무릎 관절선 아래에 놓이거나 움직이지 않은 반대쪽 다리가 바닥에서 뜨거나 봉에서 떨어져 중립 자세를 유지하지 못할 때 부여합니다. 이는 햄스트링의 심각한 긴장 또는 코어 및 골반의 안정성 부족을 나타냅니다. 보상 패턴으로는 들어올린 다리의 무릎이 굽혀지는 경우, 반대쪽 다리가 바닥에서 뜨거나 봉에서 떨어지는 경우, 골반이 회전하거나 요추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FMS 평가 항목 6번째인 트렁크 안정성 푸시업, 트렁크 스테빌리티 푸시업입니다. 몸통 안정성 푸시업은 상체 움직임 동안 시상면에서 몸통 안전을 측정하여 코어 근육이 척추의 안정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특히 이 테스트는 중력에 대항하여 척추의 과신전을 방지하고 중립 척추를 유지하는 코어의 능력을 확인합니다. 이는 상체 운동뿐만 아니라 전신을 안정화시키는 모든 동작의 기본이 됩니다. 동작은 바닥에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팔꿈치를 굽히 멉니다. 손의 위치는 남성의 경우 엄지손가락이 눈썹 위치, 여성의 경우 턱 위치에 오도록 합니다. 이 자세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척추를 일직선으로 유지하며 몸통 자체를 마치 하나의 통나무처럼 한 번에 들어 올리기, 허리가 꺾이거나 엉덩이가 먼저 올라오는 등의 보상 움직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점. 남성의 경우 양쪽 엄지손가락이 눈썹 위치에 있는 상태입니다. 척추 처짐 없이 몸통 전체를 한 번에 들어 올릴 때 부여됩니다. 여성의 경우 양쪽 엄지손가락이 턱 높이에 위치한 상태에서 척추 처짐 없이 몸통 전체를 한 번에 들어 올릴 때 부여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척추가 일직선을 완벽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2점. 남성의 경우 엄지손가락이 턱 높이에 위치한 상태에서 척추 처짐 없이 몸통 전체를 한 번에 들어 올릴 때 부여됩니다. 여성의 경우 엄지손가락이 빗장뼈 위치에서 척추 처짐 없이 몸통 전체를 한 번에 들어 올릴 때 부여됩니다. 여전히 척추는 일직선을 유지해야 하지만 더 쉬운 지점에서 동작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1점입니다. 이 점 위치에서도 푸시업을 할 수 없거나 척추가 과도하게 처지거나 엉덩이가 먼저 올라오는 등 심각한 보상 패턴이 나타날 때 부여됩니다. 다음은 클리어링 테스트, 허리 신전 테스트라고 불리는데요. 엎드린 자세에서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상체를 들어 올리면서 요추의 신전 가독성을 확인합니다. 이 동작에서 통증이 발생하면 0점으로 처리됩니다. 옆에 보이는 사진이 클리어링 테스트, 허리 신전 테스트입니다. 보상 패턴으로는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거나 처지는 경우, 몸통이 한 번에 올라오지 않고 머리 또는 엉덩이가 먼저 올라오는 경우, 익선 견갑이 있습니다. 임상적 의미로는 몸통 안정성 푸시업 점수가 낮다는 것은 코어의 반사적인 안정화 능력 및 통합적인 움직임 조절 능력 저하를 의미합니다. 이는 일상생활 및 스포츠 활동에서 요통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며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 시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등 코어 안정성이 필수적인 운동에서 부상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또한 호흡 패턴의 비효율성, 예를 들어서 얕은 휴식 호흡을 할 경우 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코어의 기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FMS 평가 항목 7번째인 회전 안정성, 모텔이 스테빌리티입니다. 회전 안정성 테스트는 상지와 하지가 대각선 방향으로 결합된 움직임 동안 다면적인 몸통 안정성, 즉 회전 움직임에 대한 저항 능력과
신경근 협응을 평가합니다. 이 테스트는 복부 오블리크 및 회전근과 같은 코어 회전 근육과 고관절 및 어깨 관절의 안정성 및 조절 능력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던지기, 휘두르기 또는 방향 전환과 같은 회전력을 사용하는 스포츠 활동에서 발생하는 부상 위험을 예측하고 에너지 전달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보입니다. 동작은 네발기기 자세를 취하고 무릎은 고관절 아래, 손은 어깨 아래에 위치시킨 다음 척추는 중립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 상태에서 같은 쪽 팔과 같은 쪽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립니다. 그 후 들어 올린 팔꿈치와 무릎이 몸통 아래에서 만나도록 구부려 터치합니다. 다시 팔과 다리를 펴서 원래 위치로 돌아오며 동작 내내 척추의 중립 자세와 몸통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3점. 같은 쪽 팔과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리고 몸통을 수평으로 완벽하게 유지했을 때 들어 올린 팔의 손가락 끝이 같은 쪽 다리의 가쪽 복사뼈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무릎과 팔꿈치를 몸통 아래에서 터치하고 다시 펴는 동작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척추의 중립 자세와 몸통의 안정성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때 부여합니다. 2점. 대각선 방향의 팔과 다리. 같은 쪽 팔과 다리를 들어 올리는 대신 대각선 방향의 팔과 반대쪽 다리를 펴고 팔꿈치와 무릎을 몸통 아래에서 터치하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이는 3점보다 쉬운 난이도이며 대각선 패턴에서만 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1점. 심각한 안정성 부족. 동작 수행 중 균형을 완전히 소실하거나 동작을 아예 수행하지 못할 때 부여됩니다. 다음은 클리어링 테스트, 허리 굴곡 테스트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상체를 숙여 요추의 굴곡 가동성을 확인합니다. 이 동작에서 통증이 발생하면 0점으로 처리됩니다. 옆에 보이는 사진이 클리어링 테스트, 허리 굴곡 테스트입니다. 보상 패턴으로는 몸통의 과도한 흔들림 또는 기울어짐, 척추의 과도한 회전 또는 굴곡 신전, 어깨나 고관절에서 보상 작용이 있었을 때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FMS의 한계점으로는 7개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FMS는 민감도가 24.7로 낮고 특이도가 85.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때 민감도는 부상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을 FMS가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나타냅니다. 24.7%의 민감도는 FMS가 실제 부상자의 약 4분의 1 정도만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이도는 부상을 경험하지 않을 사람들을 FMS가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나타냅니다. 85.7%의 특이도는 FMS가 부상 위험이 없는 사람들을 비교적 잘 식별하지만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부상을 예측하는 도구로서의 유용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민감도가 낮은 이유는 부상 정의가 확실치 않음인데요. FMS 관련 연구들에서 부상의 정의가 일관되지 않아 약한 불편함부터 심각한 손상까지 다양한 수준의 상태를 모두 부상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상 정의가 광범위하여 FMS가 실제 부상 위험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상 발생 요인의 복합성입니다. 부상은 단순한 움직임 패턴의 문제만을 넘어 훈련 강도, 과거 부상 이력, 심리적 상태 등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합니다. FMS는 이러한 여러 부상 발생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지 못하므로 움직임 패턴의 제한만으로 부상 위험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FMS 발표를 맡은 김민정 고채련이었습니다. 림프 부종 마사지와 탄력 붕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림프란 우리 몸의 순환계는 크게 혈액순환계와 림프순환계로 구분됩니다. 두 순환계의 차이점은 혈액순환계는 혈관이 계속해서 순환하고 림프는 말초에서 구심으로 한 방향으로 순환됩니다. 혈액에서 빠져나온 체액이 다시 몸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림프라고 부릅니다. 림프계의 구성으로는 림프액과 림프관, 그리고 림프절로 구성됩니다. 림프액은 투명하거나 약간 노란 액체로 림프관을 통해 순환하며 노폐물을 운반, 또 주변 근육에 의해 움직이기도 하기에 운동으로 더욱 활발히 순환됩니다. 림프절은 작은 콩 모양의 구조로 되어 있는 림프절은 온몸에
그물 모양으로 퍼져 있는 림프관을 따라 위치하고 있으며 림프절 다발은 겨드랑이, 골반, 목, 복부, 서이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림프계의 기능으로는 못의 혈관에서 흡수되지 않는 체액을 흡수하여 심장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몸속 체액을 균형 있게 유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또 신체 조직으로부터 들어온 노폐물, 불필요한 단백질, 박테리아를 림프절에서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 이동 경로 곳곳에 위치한 림프절을 통해 노폐물을 여과하고 체액을 농출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기 위해 항체인 림프구를 림프절에서 생성하는 기능을 합니다. 림프에 문제가 생기면 림프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림프 부종은 무겁고 뻣뻣하며 피부에 변화가 발생됩니다. 또한 감염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면역 기능이 떨어져 봉화지염과 같은 감염이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림프계는 왜 중요할까요? 림프계는 혈관, 면역, 체액 조절을 모두 연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수술, 방사선 후 림프절 손상 시 림프 부족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림프계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 재활, 운동 모두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림프 부종이란 무엇일까요? 림프 부종이란 림프계의 기능 이상으로 림프 배액이 원활하지 못해 혈장과 단백질이 간질에게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질환입니다. 대개 유방암 수술 후 흔히 발생되는 합병증으로 50%가 이에 해당됩니다. 팔 긴장도, 통증, 움직임의 크기와 관절 움직임의 감소를 포함한 제한, 상지 무게의 증가, 일일 업무 수행의 곤란, 일상에서의 기능적인 활동과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림프 부종은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성은 선천적으로 림프관 발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6,000명당 1명의 빈도로 발생됩니다. 2차성 림프 부종은 림프 부종의 가장 흔한 형태로 림프절이나 림프관이 외상, 비만, 수술이나 방사선 조사, 림프절 절제, 항암요법 등 암 치료와 관련된 후유증으로 인해 막히거나 제거되는 후천적 손상으로 발생됩니다. 림프 부종의 원인으로는 스트레스, 무리한 운동, 순환기계 질환, 암수술 후 2차적 발생 등이 있습니다. 림프 부종 자각 증상으로는 팔이 이전보다 두꺼워졌거나 옷이 꽉 끼거나 피부를 누르면 들어가거나 몸이 무거워졌거나 느낌이 둔한 경우가 있습니다. 림프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종이 있는 부위는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누워있을 때 팔을 심장보다 높게 위치해야 하며 꽉 조이는 옷, 액세서리 등은 삼가해야 합니다. 림프 부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거상, 압박법, 붕대법, 마사지, 고전복합, 부종 감소 물리치료 등 또 약물치료 등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중 림프 부종 마사지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림프 부종 마사지는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림프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손상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림프관을 우회하여 축적된 간질액을 순환시키는 방법입니다. 일반 마사지처럼 강하게 누르거나 근육을 누르는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고 가벼운 압력으로 림프액이 잘 흐르도록 만드는 치료입니다. 특정한 방향과 순서가 있습니다. 림프 부종 마사지가 일반 마사지와 다른 점은 림프 부종 마사지는 부드럽게 피부만 움직이는 반면 일반 마사지는 강하게 누릅니다. 또 림프 흐름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일반 마사지는 근육을 푸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해부학적 림프 흐름 순서에 따라 시행이 되는 반면 일반 마사지는 방향과 순서에 상관없이 마사지가 시행됩니다. 또 림프관과 림프절 위주로 진행되는 반면 일반 마사지는 근막과 근육 위주로 진행됩니다. 림프 부종 마사지의 효과로는 부종 및 통증 감소, 유방암 생존자가 시간과 비용이 얼매지 않고 그들의 삶을 상태를 확인하고 스스로 합병증을 관리함으로써 삶의 질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소묘와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림프 부종 마사지 시 주의사항으로는 정확한 순서와 방향으로 한 부위에서 5회에서 8회 정도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 주변 부종 없는 건축, 부종 있는 환측 순으로 마사지가 시행돼야 되며 피부 표면에 부드럽고 천천히 낮은 압력으로 적용돼야 됩니다. 또 로션이나 오일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돼야 합니다. 섬유화된 조직이 있는 부위에서는 압력을 조금 더 증가시켜 시행합니다. 상지 리프 부종 마사지 실습입니다. 먼저 복식 호흡으로써 코를 통해 천천히 숨을 마시면서 배를 최대한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 손등을 이용해 쇄골 아래쪽 가슴에서 어깨 방향으로 살살 쓸어두듯이 마사지를 시행합니다. 그 다음 귀 뒷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를 시행해주고 그 다음 정맥각을 바깥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를 시행합니다. 그 다음 건측 겨드랑이에서 가슴 방향으로 마사지를 시행해주고 그 다음 환측 겨드랑이에서 건측 겨드랑이 방향으로 마사지를 시행합니다. 그 다음 환측 바깥 골반뼈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마사지를 시행하고 그 다음 환측 겨드랑이에서 동측 서해부 방향으로 마사지를 시행합니다. 그 다음 옆으로 누운 후 환측 겨드랑이에서 건측 겨드랑이 방향으로 마사지를 시행합니다. 그 다음 팔을 차렷 자세로 둔 후 윗팔 바깥쪽 팔꿈치에서 어깨 방향으로 마사지를 시행합니다. 다음 바로 누워 손바닥을 천장으로 향하게 둔 후 윗팔 팔꿈치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마사지를 시행합니다. 다음 윗팔을 양손으로 가볍게 잡아 팔꿈치에서 겨드랑이 방향으로 올려주며 마사지를 시행합니다. 그 다음 아래팔 손목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팔꿈치까지 마사지를 시행해줍니다. 그 다음 아래팔을 양손으로 가볍게 잡아 손목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올려주며 마사지를 시행합니다. 손목을 3등분으로 나누어 팔꿈치 방향으로 올려주며 마사지를 시행합니다. 그 다음 손바닥에서 손목 방향으로 마사지를 시행합니다. 그 다음 손목을 3등분으로 나누어 팔꿈치 방향으로 올려주며 마사지를 시행합니다. 다음 손등에서 손목 방향으로 마사지를 시행해줍니다. 그 다음 손톱 아래에서 손등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를 시행합니다. 다음 팔 전체를 손에서 어깨 방향으로 가볍게 쓸어 올려 마사지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손을 반대로 뒤집어 한 번 더 시행해줍니다. 하지 림프 부종 마사지 실습입니다. 코를 통해 천천히 숨을 마시고서 상지와 똑같이 진행해줍니다. 다음 환측 겨드랑이에서 가슴 방향으로 마사지를 시행해줍니다. 그 다음 환측 골반에서 겨드랑이 방향으로 마사지를 시행합니다. 그 다음 건측 바깥 골반뼈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마사지를 시행합니다. 그 다음 배꼽 아래 환측 서해부에서 건측 서해부 방향으로 마사지를 시행합니다. 그 다음 옆으로 누운 후 환측 서해부에서 건측 서해부 방향으로 마사지를 시행합니다. 다음 무릎 바깥쪽에서 골반 방향으로 마사지를 시행합니다. 그 다음 허벅지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마사지를 시행합니다. 그 다음 허벅지를 양손으로 가볍게 잡아 무릎에서 골반 방향으로 올려주며 마사지를 시행합니다. 그 다음 무릎 안쪽에서 골반 바깥쪽 사선 방향으로 마사지를 시행합니다. 그 다음 무릎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마사지를 시행합니다. 그 다음 양손으로 종아리를 가볍게 잡고서 발목 위에서 무릎 방향으로 마사지를 시행합니다. 다음 발목을 3등분으로 나누어 무릎 방향으로 밀어 올려주듯이 마사지를 시행합니다. 다음 발가락 아래쪽에서 발목 방향으로 마사지를 시행합니다. 그 다음 복숭아뼈 아래쪽을 뒤꿈치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를 시행합니다. 그 다음 발톱 아래에서 발등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를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리 전체를 발에서 골반 방향으로 가볍게 쓸어 올려 마사지를 시행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탄력붕대, 압박붕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탄력붕대는 림프 부종을 줄이는 집중치료로 피부가 손상되거나 궤양이 있는 경우 많은 림프 누출, 피부 지방층이 증가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 붕대를 감을 때 원위부에서 근위부로 갈수록 압력이 줄어들도록 감아야 되며 최소 24시간 이상 지속되고 있어야 효과가 기대됩니다. 탄력붕대의 효과로는 부종 감소, 림프 및 전맥 순환 촉진, 섬유화 예방 및 감소, 재발 방지,
탄력 붕대 시 주의사항으로는 붕대를 한 후 팔꿈치를 구부렸을 때 90도 이상 꺾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환부가 붕대 적용 후 일상생활에서 통증 및 불편감이 없는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붕대를 감은 환부가 불편감을 호소한 다음에 붕대를 다시 적용하도록 합니다. 준비물로는 6cm 붕대, 8cm 붕대, 10cm 붕대, 손가락 붕대, 10cm 손 붕대, 스타키넷, 의용 테이프, 그리고 가위, 그리고 모비던 패드가 있습니다. 실습입니다. 스타키넷을 착용하고 손가락보다 10cm 이상 길게 잘라준 뒤 손목에서 겨드랑이까지 끼웁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게 가위로 구멍을 만들고 손에 붕대를 감기 위해 잠시 걷어줍니다. 그 다음 새끼손가락 끝에서 손목을 한 바퀴 감으면서 시작합니다. 손가락을 벌린 상태에서 두 번째 손가락을 5회 감고 손목 아래쪽에서 한 바퀴 감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세, 네 번째 손가락도 5회씩 감고 나머지는 손목에 감아줍니다. 또 다른 붕대로 새끼손가락 쪽 손목에서 안쪽으로 한 바퀴 감고 엄지손가락을 3회, 손목을 1회 감습니다. 새끼손가락도 같은 방법으로 시행 후 붕대가 풀리지 않도록 한 번 더 손가락 사이사이를 감습니다. 그 다음 손가락 붕대를 감았을 때 손바닥이 원으로 보여야 하며 손가락이 저리거나 피가 통하지 않는다면 다시 감아야 합니다. 그 다음 스타키넷의 구멍에 엄지손가락을 끼운 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게 가위로 구멍을 내고 엄지손가락을 끼웁니다. 그 다음 반씩 겹치면서 겨드랑이 아래까지 감습니다. 이때 붕대는 잡아당기지 않고 부드럽게 감습니다. 손목을 1회, 손등을 가로질러 1회 감아준 뒤 일자로 손등을 한 번 더 감습니다. 그리고 팔자 모양으로 손등을 5번 감아주고 나머지는 손목에 감아줍니다. 그 다음 손목에서 시작해 반을 겹치면서 감아 올라가며 피부 위에 올리듯이 부드럽게 겨드랑이까지 감아줍니다. 압력을 주기 위한 붕대이며 손목에서 팔꿈치까지는 압력을 조금 더 가합니다. 손목에서 시작하여 힘을 줘 당겨가면서 반씩 겹쳐 감습니다. 겨드랑이까지 진행하며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키넷의 끝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